자, 591페이지예요. 채권의 소멸입니다. 자, 채권이 소멸이라는 것은 채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 원인부터 여러분은 그걸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멸 원인. 이거는 암기해 두세요. 암기. 거기 보면 일어났죠.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7가지가 소멸사유입니다. 이렇게요. 요거 그대로 암기해 두셔야 돼요. 다만 민법의 채권법 아닌 민법 총칙에서는 채권을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도 합니다. 채권을 소멸시효. 그렇죠. 또 해지 조건이 성취되어 버리면 소멸하기도 하죠. 또 종기가 도래하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요. 또 채권이 발생한 그 원인이 취소되어도 또 해제되어도 소멸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민법 총칙이나 계약법에 있는 내용이다. 계약법에. 따라서 채권 총칙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총칙에 나오는 것은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 해가지고 7가지 있었죠. 뭐 경계, 면제, 혼동 이렇게요. 이 7가지가 이게 채권 총칙상 채권이 소멸사유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변제행위입니다. 변제행위. 채무 내용대로 이행을 완료하는 것을 변제라 그러죠. 변제. 이때 이 변제는 그 성질은요, 준법률행위입니다. 변제란 것은 변제행위 이렇게 할 때 그 행위는 준법률행위이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사실행위, 보통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사실행위, 변제하는 행위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변제 효과는 어떻게 했을 때, 즉 채무가 소멸되냐 하면 채무 내용대로 변제 제공을 하면 됩니다. 제공. 변제 제공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변제 제공의 유형은, 종류는요, 제공하는 종류, 유형은 현실적 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 제공이 있습니다. 채무 내용대로 현실적으로 상대방 채권자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채권자가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채무 이행에 대하여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할 때, 채권자가 행위를 해야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채무자가요, 이행할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구두로 제공하면 돼요. 야, 준비 다 해놨으니까 너 행위만, 채권자 너 수령 준비해라. 손 내밀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때 말로만 제공하는 거죠. 자기가 준비할 것을 딱 해놓고, 그죠? 그래서 이 2가지 형태에서 변제 제공이 있는다. 변제 제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채무 불이행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면책입니다. 면책. 이게 바로 변제 제공의 효과, 이렇게 되겠죠. 효과는 바로 채무 불이행이 면책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안 생기고요.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것을 꼭 알아두자. 요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변제 제공 효과.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변제자는 물론 채무자일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아닌 제3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채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을 변제자라고 하잖아요. 변제자는 물론 채무자가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원칙이죠. 다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채무 내용이요, 제3자, 즉 채무자만 이행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변제받을 사람은 누구냐? 변제 수령자. 이것도 원칙적으로 누구겠어요? 채권자겠죠. 그렇죠? 채권자가 원칙이겠죠.
물론 채권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같은 경우라든지 또 채권의 준점유자인 경우도 변제 수령이 정당화되죠. 이때 변제자가 선임무과실로 채권의 준점유자한테 급부이행, 즉 변제해버리면 그것은 정당한 변제가 되죠. 그런 내용들을 그럼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변제 수령자, 채권자가 원칙이지만 채권의 준점유자라거나 또는 영수증 소지자 이런 사람들한테 변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변제 수령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변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 다음에 변제의 목적물은요, 당연히 채무 내용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당사자들끼리 확정되어 있는 채무 내용을 이행기 현상대로 제공하면 됩니다. 이행기의 현상대로 제공하면 됩니다. 이행기 현상대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채권 성립 현상대로가 아니고요, 이행기 현상대로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변제 시기는 당사자가 이행기를 정했다면 그 이행기가 정해진 때 이래 되겠죠. 다만 채무자가 미리 변제하는 것은 무방하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먼저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리 변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채무자는 이행하는 것을 미리 변제하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 그래요. 이것을요. 그래서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변제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손해가, 즉 채권자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 주면 되겠죠. 자, 변제를 하게 되면 변제 효과, 변제가 일어났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확정된 채무가 소멸하죠. 이 소멸은 절대적 소멸입니다. 절대적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제 효과는 채무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래 될 것이고, 이때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 영수증을 동시에 교부해야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함에 있어서 만약에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제공했다면 이때는 변제 충당에 의하여, 즉 변제 충당이라는 이 제도에 의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이게요. 자, 이때 그러면 변제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먼저 지정 변제 충당하고, 지정 변제 충당을 하지 못하면, 즉 지정 약정이 없다면 또는 지정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다면 법정 변제 충당합니다. 순서는요, 지정을 통해서 변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한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변제 충당을 순서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누가 하는 거냐? 원칙적으로는요, 변제는 채무자가 하겠죠? 원칙. 내가 채무 목적을 전부 소멸시킬 수 없는 내용으로 변제 충당했다. 변제를 했다 할 때, 이때 변제하면서 이 부분, 이 채무 내가 변제할게요. 나머지 내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원칙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다만 변제자가요,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변제받는 쪽이었어요. 채권자가 야, 이 부분 내 변제 충당해낸다. 이 부분을 변제한 걸로 할게. 나머지는 나중에 변제해라.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정상적이죠. 기본적이다. 그죠? 자,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행하는 변제, 즉 변제를 하는 변제자도 또 변제를 수령하는 당사자도, 채권자도 이러한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충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충당합니다. 이걸 법정 변제 충당 또는 이걸 줄여가지고 법정 충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법정 충당은요,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게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을 먼저 변제하면 되겠죠. 순서가 그죠? 그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죠? 그러면 다 이행기에 도래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 도래했을 때는 그때는 그 변제 충당으로 인하여 채무자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변제부터 먼저 충당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변제 충당,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도래할 수 있는 변제다 충당하는 게 맞겠죠.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 대위 변제 볼까요? 대물 변제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대물 변제. 이 대물 변제라는 것은요, 그 부분 내용이 본래 채무 내용에 가름하여 다른 내용의 급부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통해서 그 다른 약정된 급부 내용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걸 대물 변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돈을 5억을 갚아야 되는데 돈으로 5억을 갚아야 되는 금전 채무 관계예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돈 5억은 없으니까 내가 토지 소유권 5억짜리를 내가 나한테 대신 이걸로 줄 테니까 이걸로 합시다. 가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 채권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토지 소유권 내가 받을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걸 우리는 대물 변제 계약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 채무자가요 5억짜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대방 채권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 종래의 5억에 대한 금전 채무가 소멸하는 걸로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 대물 변제를 하고, 이때 대물 변제는요, 그 약속한 내용대로 당의 토지 소유권을 채권자한테 넘겨줘야 대물 변제가 완성되니까요. 이것은 그 내용이 요물 계약성을 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대물 변제는 급부 내용을 실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대물 변제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대물 변제 계약 또는 대물 변제 행위란 것은 당사자 내용의 급부 이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이 내용이 드디어 완성된다라는 면에서 요물 계약성을 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탁. 공탁은 채무 내용의 이행을 채권자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또는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변제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채권자를 위해서 공탁소에 가서 내가 이 채무를 내가 공탁소에다가 공탁할 테니까 채권자가 와서 돌라 그러면 주십시오라고 공탁소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공탁계약이요. 그래서 그 목적 채무 이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를 이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즉 변제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보통 우리는 변제공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해서 변제 효과가 발생하니까 변제공탁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상계. 상계는요, 상계적상에 되었을 때 당사자, 즉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하면 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상계한다는 것은 단독행위입니다. 채무자가 혼자 합니다. 채무자가. 그러면 상계적상에 이르는 그 채무 채권 관계가 소멸해 버리죠. 자, 우리는 상계의 요건, 즉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상계적상이라 그래요. 상계할 수 있는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을 상계적상이라 해요. 자,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 금지. 요것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596페이지에 있어요. 상계 금지.
예컨대요,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 이 채권 채무 관계는 상계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나, 그죠? 두 번째, 고의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수동채권. 자, 약정에 의하여 상계 금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손배 청구권인데, 이것은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어야 됩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을 수동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류 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은 안 되죠. 그죠? 압류 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급 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또 상계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네 번째. 지급 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계할 수 없는 채권. 자, 이때 수동채권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수동채권이라는 것은요, 채무자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기한테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또 채무자가 자기가 나의 채무자인 그 상대방한테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채무자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권을 나도 채권이 있으니까 그만큼 상계할게 라고 할 때 이 상계한다는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그러고요. 이 채무자가 상계한다는 의사표시하는 이 채무자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계한다는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자동채권.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채무자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의미로 수동채권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상계하면 상계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채권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됩니다. 간주해버리죠. 그게 상계의 효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이 경계란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채무의 중요 부분의 채무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도 역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로 채무 내용의 중요 부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요. 채무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계하면 어떻게 하냐. 종전의 이 채무가 소멸하고, 종전 채무입니다. 종전의 채무는 소멸하고 경계되어 변경된 채무가 있겠죠. 이걸 우리는 신채무라고 합니다. 구채무라 하기도 하고요. 구채무, 종전채무. 그러면 신채무는 어떻게 돼요?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계에 의하여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하면 구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신채무는 발생한다. 이게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 사이에 구채무 소멸, 신채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유인관계입니다. 유인관계. 인관계 있어요. 이게 발생하면 이거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게 발생하지 않았다. 경계가 잘못되었어.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구채무를 위해서 보증계약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증계약이 있으니까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구채무를 위해서. 그러면 이 보증 계약의 보증 채무는 신채무에 그대로 존속합니까? 존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거는 존속할 수 없어야죠. 왜냐하면 보증 계약에 당사자 의도가요, 이 구채무 급부 이행에 관해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것이지, 다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신채무를 위해서 그 보증계약은 존속한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면제. 자, 면제는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 자체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면제행위는요, 채권자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거는 채권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면제행위는 거죠. 채무 면제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라고 그러고요, 면제행위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상계행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면제행위는 채권자의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요. 이렇게 각각 나누어 봅니다. 면제되면 이 행위가요, 채권자의 채무 면제 행위는 채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이렇게 면제행위,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동이요. 자, 혼동은 채권의 소멸 사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물권의 소멸 사유인 공통 소멸 원인입니다. 채권에도 채무에도 함께 존재하게 되겠죠. 의미는 뭐냐? 양립할 수 없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 그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서 혼동이라 그래요. 물권의 소멸 원인으로서 혼동은 물권 상호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인데 그 두 개 이상의 물권이 동일하게 기속하면 이때도 역시 양립할 수 없으니까 어느 물권 하나가 소멸하겠죠. 그런 의미를 말한다. 이게 핵심이네, 그죠? 혼동. 혼동은 성질은 뭐냐? 사건입니다. 사건. 성질은 사건입니다. 즉 당사자의 의식작용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혼동이 되면 효과는요, 그래요,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0페이지 가볼까요?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이죠. 자, 이게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했죠. 의미는 뭐냐 하면 채권자가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여러 사람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또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관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여러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채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양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여러 사람일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수인의 채권 채무 관계 또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의 원칙은 뭐냐? 민법상 원칙, 이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든지 수인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기본적 원칙적인 모습은 어떻게 우리 민법은 선택했느냐.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칙은요, 분할 채권 관계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분할 채권 관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분할 채권 관계란 것은 하나의 이 급부가요, 이 나누어질 수 있는 급부 채무예요. 채권 관계가 나누어져서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각 채권자가 또는 각 채무자가 각각 이행을 하여 그 관계를 완성시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분할 채권 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분할 채권, 분할 채무 이렇게 나누겠죠. 이 분할 채권 관계란 것은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분할 채권 있을 수 있고요. 분할 채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이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채무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눈다. 이게 우리 민법의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불가분 채권 채무 관계 있겠죠. 불가분 채권 관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이거는 불가분 채권, 불가분 채무. 이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거는 성질상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불가분을 만들 수도 있겠고 당의 채권 채무의 성질에 의해서도 나눌 수 없는 불가분적인 그러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각각.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각각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때는 대외적 효력이라는 것은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변제할 수 있겠죠. 그죠? 변제할 수 있다. 이게 대외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대외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내적이라는 것은 뭐냐? 채권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 채권자 안에서 문제, 채무자, 불가분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 여러 사람이면 채무자 안에서 문제, 이걸 대내적 관계라고 그래요. 대내적 효력이라는데 그게 4번에 있죠.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내부 관계에 따른 비율로 나누어 가져야겠죠. 분급해야겠죠. 이게요. 당연히요. 만약에 이게 비율이 불분명하면 균등한 것으로 취급하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불가분 채권. 그렇습니다. 불가분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불가분 채무는 여러 사람의 다수 채무자가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급부 내용이 나눌 수 없는 성질의 급부 채무예요. 채무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성질 자체가 나눌 수 없는 것. 또는 당사자 약정 의사표시에 의해서 나눌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외적 효력, 이 내용은요. 자, 채권자는 어느 불가분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순차로 모든 불가분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 불가분이니까. 그렇죠? 채권자는 채무자 전부를 대하여 또는 그 채무자 전부에 대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채무 내용 전부 이행해라 이래야 되겠죠. 왜? 불가분이니까. 그렇죠? 불가분이니까 채무 내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 한 사람은 그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불가분 채무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분 채무.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대내적 효력에서는 여기는 연대채무와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요. 우리 법에서는 연대채무에 따라서 해석을 해놨어요. 따라서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인 채무자 중에 한 사람이
전부를 이 채무를 변제했다라고 하면 그 채무를 변제한 그 당사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 비율로 구상권 행사하면 되겠죠. 각 채무자한테 그죠? 비율로 구상권 행사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죠. 자,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채권 채무 관계, 불가분 채권 채무 관계 이렇게 나누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다수 당사자 기본적인 분할, 불가분 두 개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연대 채무하고 보증 채무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연대 보증 채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